자,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면접에 역시 꼭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기본 사항과 함께 최신 기출 문제들, 항상 문제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들 한 80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출제되는 공무원의 5대 신조와 그리고 공무원의 8대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그냥 글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아서 실천할 수 있고 나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부합해야 돼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즉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아니면은 뽑아놓고도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공무원이 돼서 고생하느냐, 오히려 이게 반감을 사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긍심이라는 것이 꼭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대 신조입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그렇기 때문에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내 한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예전으로 말하면은 살신성인이다, 아니면은 멸사봉공이다, 선공후사다, 선우후락이다라고 하는 한자성어도 활용하라고 뒤에서 또 팁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적합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다 보면 이야기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역시 바칠 헌자 몸신자, 내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인생을 어디 이름 없는 회사, 미안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사기업보다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국가에 조금이라도 족적을 남기고 그래서 어딘가에서라도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자랑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국가의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이라고 했어요.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청렴하며 정직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받들 봉자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이 봉사가 되겠죠. 어떤 관종민비 때문에 우월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모르냐고 윽박지르고 왜 그러냐고 불친절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가졌던 마음, 초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제 제자분들이 임용돼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 순수했던 초심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는 약간 갈등도 생겨요. 왜냐면 이제 상사들이 업자와 막 결탁을 해가지고 밥 먹자고 그러고 회식에 나오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수한 제 제자분들은 아니 그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다가 결탁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뇌물 받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야, 지역사회 이거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 가졌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으로 나누어서 국가에는 헌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충성,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라는 것이 5대 신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업무를 담당할 때는 창의적인 것, 그래도 기존에 걸어오지 않았던 길,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그게 아까 뭐가 바탕이 되면 좋다고 했어요?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배우시면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보니까 제 제자분들도 합격하면 다 여행 많이 다니고요. 가족들과 정말 돈독해지고요. 모든 걸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더라고 막 자동차 사신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컴퓨터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 어떤 워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프로그램이라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업무에서 훨씬 더 인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맡은 바 결과를 내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상사가 황당하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뭔가 일을 맡겼으면 집에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인생의 자랑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개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개근 되게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아파도 학교 가야 돼. 쓰러져도 학교 가서 쓰러져야 돼. 정말 어디 다리가 부러져 조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학교는 가야 돼.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12년 개근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한 10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체험 여행도 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잘 아이들에게 안 보내고 어디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12년 개근했다는 걸 되게 큰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에게도 흔들림이 없이 아파도 수업해야 돼, 쓰러져도 학생들 앞에서 수업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대가 이제 무책임한 거잖아요. 잠수 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갑자기 결근하고 갑자기 안 나오고 일 그만둔다고 그러고 어제 회식했는데 혼자 막 늦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위험한 거잖아요. 근무태만이라는 거, 근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일반 직장에서도 제일 좀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공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사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오신 분들입니다. 아니 노땅이 고리타분하게 그것도 몰라 말이 안 통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분들도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배들의 약간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년 후의 모습을 고민하고 딱 선배를 봤는데 그 선배님들이 뭔가 약간 안 좋아. 약간 후줄근하고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적당주의. 그냥 막 칼퇴근하려고만 애쓰고 막 그냥 이렇게 보신주의로만 하면 정말 이렇게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저는 세대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격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의 기쁨이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세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큰 책임을 갖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도 진짜 적당히 월급만 받고 적당히 그냥 학생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고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멀리 했죠. 예, 별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근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 50, 60 돼서도 강의하는데도 엄청 성실하시고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끝까지 막 수학 정석 문제 풀고 있으시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기꺼이 가서 커피 타드리고 제가 가서 항상 먼저 인사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총애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고요.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있고요. 내가 도움을 드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경애하고 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 마지막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황희정승도 예전에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아까 제갈공명 삼국지의 위초고의 총나라의 제갈공명도 되게 청렴하고 죽을 때 재산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 우리가 공직자 뭐 윤리법도 있습니다만은 공직자들도 보면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야, 이게 어쩜 이렇게 다 하나같이 문제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재가 없을까? 막 전부 다 뭔가 축적하고 치부, 재산을 쌓고 이런 게 약간 불법적이라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길게 보시고 청렴하면 깨끗하고 염치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질서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경받고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무원의 8대 의무입니다. 당연히 선서의 의미, 공무원 선서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지난 국가직 행정학 시험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헌법 제7조와 관련된 그러면서 1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까지가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찾았던 것이 헌법 조항의 7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선서의 의무로 시작을 했고요. 역시 성실의 의무, 성실이라는 것도 과정의 성실함과 결과의 성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끝을 맺을 수 있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실이다. 예측 가능한 것이 성실이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꿋꿋하게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종의 의무입니다. 조직에 의하면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이 단순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수직적인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직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고요. 위치가 있는데 사원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어디 제일 위로 올라가가지고 회사 같으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체계가 있으니까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뭔가 우리가 좀 보기에 별거 아닌 분처럼 보이지만 그런 분들을 노골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막 우리가 폄하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들 질서에 대해서 지키겠다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어떤 마음가짐부터 결국은 출발하고 진짜 동사무소 가봐도 요즘에는 기분이 좋아요. 정말 친절해졌더라고요. 다른 어떤 공공서를 가더라도 대체로 엄청 친절해합니다. 아닌 분이 한두 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어탁수가 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불편 부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자료 속에 합격자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지 않는 것, 소위는 편당하고 군자는 편당치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친절하면서도 공정해야 되고 또 어떤 업무 분야에서도 자꾸 내 편만 너무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고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청렴의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주식을 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단 근무 시간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담당 분야와 무관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청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럼으로써 이해가 충돌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뭔가 사전 정보를 얻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렴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뭐 재산이라는 것, 월급이라는 거, 호봉이라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것은 그래도 나의 일부터 차근차근 사실 돈이 없더라도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일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적절하게 상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보상이 오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유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약간 어떤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품위 유지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잘릴 수 있는 면직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래도 책임감 있게 멋있게 60세까지 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을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자들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대요. 외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막 공문도 내려오고요. 지원할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가서 업무를 배워올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역끼리도 아니면 직렬을 아예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제자도 지방직에 원래 처음에 합격을 했었어요. 지방직 교행직에 합격을 했다가 나중에 아예 업무를 바꿔서 국가직으로 가서 교육부로 들어가서 지금 실제 교육부로 들어가면서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저한테도 조언을 구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지방직 1년 차인데 합격했는데 국가직 지원 가능한 공문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자기는 하고 싶대요. 당연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또 자소서가 있고 거기서도 양식이 서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봐줬어요. 자소서도 제가 잘 아는 제자라서. 그리고 실제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 명 뽑는다고 그랬는데 3명이 지원을 했더래요. 그래서 한 명 뽑는다고 3명이 3대 1이잖아요. 엄청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명을 다 선발했대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할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지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합격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근무를 혹시 임용이 됐을 때 임무를 한 곳에서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솔직히 지역도 경쟁률 보고 썼다. 점수를 보고 썼다. 그래 조금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충실하게 일을 배우시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아니 우리가 대학이라고 말하면 전과하는 것처럼 역시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와 희망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그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요.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그랬습니다. 자, 8대 의무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성실의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또는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또는 그러면서 종교 중립의 의무 그리고 비밀 엄수의 의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더 우리가 8가지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죠. 자, 이렇게 8대 의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공무원의 4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총 12대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이 8대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8가지를 말하면 되지만 12대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여기를 좀 포함시켜야 돼요.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게 사실은 아까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정치운동의 금지, 이것은 노동 3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느 한쪽을 밀어준다. 공무원 노조가 어느 후보를 적극적으로 막 지지한다든지 무슨 당에 대해서 아예 한쪽으로 편향된 당으로서의 어떤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다른 기업의 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노조이기 때문에 정치에 깊이 운동하고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집단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막 업무 중인데도 막 나와가지고 뭐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겠죠. 뒤에 나오지만 노동 3권은 있으니까요. 단결권이라는 거 있고요.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고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 3권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이거나 집단 행위는 금지해 놓은 것. 이것을 4대 금지사항이라고 해서 최대 12대 의무로 보기도 합니다. 자, 공무원의 덕목을 3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책임성, 책임감, 책임이라는 의무 속에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울러서 청렴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 가야만,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누구나 청렴하더라고요, 출발은. 그러나 뒤로 가면서 때묻고 변하고 퇴색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귀감이 있는 선배를 계속 보고 쫓아가세요. 만약에 부정적인 선배를 보게 되면 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있는 자존감이 아예 없어요.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귀감 있는 멋있는 훌륭한 분들 분명히 많잖아요. 입지전적한 분들이 있고요. 뭐 심지어는 정말 구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군수도 되고 심지어는 시장도 되고 장관도 되는 캐릭터들이 인간 승리의 모습들이 언론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보고 가셔야지 나쁜 것 때문에 괜히 여러분의 가치관도 흔들리고 마음에 상처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공무원 부패 방지 대책,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김영란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되겠군요. 적정 수준의 신분 보장과 임금 또는 연금 보장, 공직의 조직 내외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보호, 상벌제의 시행 등등, 그중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는 직업 윤리를 확보하는 것, 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이것도 사실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직업 윤리를 확보하는 건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흔히 우리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삼진아웃제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우리가 심하면은 이것은 뭐 감봉, 견책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면직이죠.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스틱 캐럿이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적당히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엄격한 기준 또는 그러한 직업 윤리를 확립하는 방법 또는 법안 같은 것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과거에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들 중에서 이제는 조금 멀어졌지만 애국심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례 중에 국기에 대한 맹세. 사실 이제 예전에 있었지만 2007년도에 이게 이제 수정이 되었죠. 이제 나는 자랑스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맞춤법에 맞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르잖아요. 국민교육원장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뭐 이렇게 밖으로는 이렇게 했던, 제가 어렸을 때 막 줄줄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물론 동해물과의 백두산이부터 남산 위에부터 3절의 가을 하늘, 4절의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 이렇게 시작하는 애국가까지도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어쨌든 간에 애국심의 출발이 이런 데에서부터 결국 가능해 보입니다. 자, 태극기 사학의 건공감리와 관련된 걸 묻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최신 기출문제 80입니다. 물론 최신 기출이라는 것도 시간성을 좀 띄고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예전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공통 분모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30초 시간을 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짧고 간결하게. 저는 뭐뭐입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뭐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좋다고 했고요. 가치관. 그리고 저는 건강하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걸 2가지로 나누면 좋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에 나왔던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 관리하고 있다. 저는 그 프로의식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용어 프로의식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제가 이 범주를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신체적으로도 프로여야죠. 정신적으로도 프로여야 되겠죠. 생활도 프로여야 되겠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꼼꼼한 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아끼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 생활도 특히 시간 관리,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간 관리거든요.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8시 5분은 8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8시 5분은 8시가 아니다. 왜? 8시에 회의하기로 했는데 꼭 8시 5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5분이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한 결국 시간들은 다 남들에게는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인생 전체에서. 그래서 8시 5분은 8시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9시 5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약속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프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 공무원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시작은 아마추어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프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용어를 만들어서 나만의 용어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뭐 지원 동기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개인적, 사회적인 건 기본이 되는 건데, 다만 공무원이 되는 강력한 동기를 말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꼭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솔직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라는 건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간절히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이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꼭 되고 싶다고 말이죠. 자, 시장 이름, 도지사, 군수 뭐 마땅하고요. 아까 찾아보라고 해서 발로 뛰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 또 뭐 중요한 가치관들 띄엄띄엄 가볼게요. 세계 문화유산. 물론 이제 유네스코 이야기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기억하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 사회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문화유산 기준이 이제 13개. 세계 문화유산 기준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졌던 것이 씨름입니다. 씨름. 그렇죠? 그래서 씨름과 관련된 남북 공동임무로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씨름을 마지막으로 13개. 또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록유산으로는 16개.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정이 된 것이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숫자는 더 넣을 수 있으니까요. 유네스코 또는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상식 알고 있고요. 국보와 보물의 차이도 1호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하시면 되죠. 승례문과 흥인지문이 다른 거니까요. 자, 뒤로 갑니다. 물론 영어 자기소개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어 면접을 볼 때 아니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물을 때가 있긴 하던데요. 거의 없습니다.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자소서에 있을 만한 것들, 봉사활동이나 성격의 장단점이나 이런 거. 물론 공무원 노조 최근에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때 이제 공무원 노조 때문에 찬반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진보와 보수가 약간 섞여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무관 또는 뭐 서기관, 뭐 주사 이런 분들이 약간 진보성을 띠고 기성세대가 되신 분들이 약간 40대 중후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보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준비를 해가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예, 묻지도 않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도 있으니까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저는 뭐 그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도 생각이 나요. 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바보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그 청계천에서 일하면서 피복 노동자로 일하면서 결국 어떻게 노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법전을 막 보고 향학열을 꿈꿨던 게 생각이 나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영화도 있고요.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 전태일 평전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양성평등도 있습니다. 차별의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 공무원으로서 성별과 어떤 딱 그 성별을 차이를 주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여성 소방관을 따로 선발하려고 한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또 공무원 뭐 존경하는 인물을 뭐 가족 빼고, 그러니까 벌써 가족 빼고라고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은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다. 좋아하는 인물이고 혈연인 것이지. 그러나 존경의 기준이 물론 아버지가 정말 존경할 만한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학교 선생님에서 조금 시선을 넓혀보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그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긴 분들이라면 정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그 이외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실제 업적을 남기기도 했을 것이고. 자, 또 뒤로 계속 가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몇 %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이제 인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긴 합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는 14.2%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14.2%라는 것은 이미 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죠. 7%, 14%, 20%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 이상이 언제, 65세 이상 인구가 언제 될 거라고요? 2025년에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고령 사회가 되는 또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로 말하면 엄청 빠른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우 빠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세대, 우리가 이제 결국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25년이 결국 65세가 된다는 것은 뭐 베이비 붐 시대 이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참 일해할 이제 시기에 어쩌면은 세대 간의 갈등, 고령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전적 대책,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만 뭐 인구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요. 출산율도 지금 막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사회가 늙어가고 있고 사회가 결국은 노령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대책.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고요. 또는 그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 그냥 단순히 뭐 지하철 택배만 하고 단순히 뭐 간단한 소일거리로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각각 실버 세대들도 취업할 수 있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 그들의 연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뒤로 가서도 뭐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자세, 뭐 책, 영화 이런 문제를 묻기도 하니까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없어요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합격하신 후에 합격하기 전에 책을 읽기는 좀 마음의 사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읽었으면 좋겠고 영화도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분명히 합격이 되고 나면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로 많이 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세계 도시 축전 또는 유비쿼터스 뭐 이제는 뭐 이제 용어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실제 우리가 인터넷 통신들에 접속하여서 사용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유비쿼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 또는 경험. 사실 30번도 거의 자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급자와 갈등이 있었느냐, 힘들었을 때가 어땠느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결과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없고 이야기를 잘 안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끝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거예요. 사실 극복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상하는 답이라고 한다면 대화, 소통 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이제 이해, 배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어떤 상급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뭐 미안하지만 또라이 같고 상급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도 안 통해 이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그 장점이 인정이 됐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여기까지 존중받아 왔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일단 장점을 보고 다만 문제가 그분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하는 문제라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알려드리는 게 맞아요. 이것은 이렇게 돼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면 이게 들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알면서도 그대로 그 악습을 되풀이하거나 알면서도 고집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득해야 돼요. 말로써 이해를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죄송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설득해도 안 될 때에는 거듭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분들, 다른 어떤 직렬에 다른 옆에 있는 근무처에 있더라도 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 또 조금 더 뭐 이야기도 나누면서 차도 마시면서 했더니 결국 뭔가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독불장군 안 됩니다. 독선적인 건 안 됩니다. 혼자 판단하는 거 안 됩니다. 신고하는 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신고도 해야죠. 공익제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 극단적일 때
최후의 보루일 때인데 그 면접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야근할 수 있냐고 물으면 100%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100% 이거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은 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야근을 하는 것을 보람이잖아요. 뭐 단순한 돈을 우리가 먼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경험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른 미안하지만 꼰대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내가 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말할수록 이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경험이었으니까 자기 인생을 투신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는 걸러서 듣고 하나 정도 받아들이면 돼요. 두 가지 이야기하면 그래도 경청하다 보면 좋은 게 생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평생에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말들이 있으니까 잘 듣고 대화 이해하고 타협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